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월요일 오전 9시 30분, 테헤란로 일대는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 러시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신호등 앞에서 줄지어 서 있고 직장인들은 지하철 출입구로 바삐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 곧 전국을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릴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60 한 대가 비상등을 번쩍이며 3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량은 마치 응급 상황인 것처럼 위험천만한 속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국회의원 하성진, 48살의 그는 300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역력했어요. 젠장할,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하성진이 핸들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5천만 원이 넘는 롤렉스 데이토나가 차가운 금속빛을 발하고 있었죠. 시계 바늘이 9시 35분을 가리키자 그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늦겠네. 완전히 늦겠어. 하성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잡힌 출입국 관리청장과의 극비면담. 이는 단순한 업무 미팅이 아니었어요. 중국 베이징의 거대 부동산 그룹 회장 리우민과 그의 측근들에게 한국 투자 비자를 특별 발급해주는 대가로 스위스 은행 계좌로 15억 원을 받기로 한 거래였거든요. 이 돈이면 다음 총선 자금은 물론이고 이미 비밀 계좌에 숨겨둔 40억 원의 비자금을 더욱 불려갈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이 없어.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하성진이 클렉슨을 연거푸 눌렀습니다. 앞차가 비켜주지 않자 그는 주저없이 비상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었어요. 대양차선에서 달려오는 소나타 한 대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가드레일 쪽으로 피해갔지만 하성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내리고 고함을 질렀죠. 봐. 뭘 봐. 출입국 관리청장 만나러 간다니까. 국정 현안이야. 국정 현안. 비켜. 차 빼. 빨리 빼. 그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거리 전체로 울려 퍼졌어요. 보행자들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몇몇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항의했지만 하성진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야. 지금 국가 기밀 업무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하성진에게는 이런 허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뒤따라오던 경호원 차량에서는 덩치 큰 사복 경호원 2명이 재빠르게 뛰어내렸습니다. 육군 특전사 출신인 이들은 능숙한 동작으로 교차로 한복판에 서서 양손을 번갈아 휘저으며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강제로 막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국회의원님 긴급 공무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는 점점 거세져만 갔죠. 한 택시 기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야, 이게 뭐야? 우리도 다 급하다고. 병원 가는 사람도 있고 시험 보러 가는 학생도 있어. 하지만 경호원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국가 기밀 업무라서요. 잠깐만 협조해 주세요. 하성진에게는 이런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그는 지난 12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없이 많은 특권을 누려왔거든요. 3년 전 대형 건설업체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10억 원 규모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그는
자신과 골프 모임을 함께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간부들을 통해 기사를 축소 보도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인터넷 댓글 조작 업체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1년 전 강남의 한 고급 클럽 라페스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경찰서장과 수십 년간 이어온 육사 동기 인맥을 활용해서 사건 자체를 완전히 무마시켰거든요.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나가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승진 특혜까지 제공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 청탁업자 김영희 씨와의 은밀한 스폰서 관계였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청담동의 고급 회원제 살롱 엘레강스에서 정치인들과 재벌 총수들을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성진은 매달 3천만 원씩의 활동비를 받아왔어요. 이곳에서 이루어진 각종 로비와 거래들,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었죠.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마찬가지였어요.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처가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10배가 넘는 차익을 남긴 일, 심지어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들과 결탁해서 용도 변경까지 손쉽게 처리한 일들까지 모든 스캔들과 의혹들을 완벽하게 덮어온 남자가 바로 하성진이었습니다. 시간 없어. 진짜 시간 없다니까. 하성진이 다시 한번 클렉슨을 울리며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았어요. 그의 차는 이제 완전히 역주행 상태가 되어 시속 80km로 대양 차선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과 승용차들이 급하게 갓길로 피하며 아찔한 상황들이 연출됐지만 하성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출입국관리청장과의 약속과 그 거대한 돈다발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동작구 상도동의 낡은 3층 빌라에서는 75살의 한 노인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전화를 간신히 잡아 119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고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이 그 노인이 바로 25년 전 자신이 손절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친아버지 하재만이라는 운명적이고 비극적인 진실을 하성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 출발한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한강대로를 따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오세빈은 운전석에서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뒷좌석에는 75살의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위험한 상태로 누워 있었죠. 환자의 혈압은 90대 50으로 떨어져 있었고 심박수도 분당 40회까지 급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대답해 주세요. 동료 구급대원 박미정이 환자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며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상태가 정말 위험해요. 오세빈이 사이렌 소리를 더욱 크게 키우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삼성서울병원까지 5분이면 도착해요. 그는 12년간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해온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급박한 상황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조이게 만들었어요. 구급차는 한강대로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에게는 긴급 통행권이 있었죠. 오세빈이 경적을 울리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왼쪽에서 비상등을 번쩍이며 역주행하던 검은색 제네시스가 중앙선을 넘어 구급차 앞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오세빈이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구급차가 크게 흔들렸죠. 구급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겨우 멈춰섰고 뒷좌석의 의료 장비들이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의 상태였어요. 충격으로 인해 산소 마스크가 벗겨졌고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심박수를 나타내는 경고음이 삐삐삐 울려댔습니다. 환자분. 박미정이 다급하게 환자의 의식을 확인했지만 맥박은 더욱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오빠 빨리. 심박수가 분당 30회까지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충돌한 제네시스에서 한 남자가 화를 내며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하성진이었죠. 그는 자신의 차량 앞범퍼가 찌그러진 것을 보자마자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 이게 뭐야?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성진이 구급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정장 재킷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자나 구급대원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세빈이 급하게 구급차에서 내려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심근경색 환자고 상태가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환자부터. 뭐가 응급 환자야? 지금 내 일정 때문에 청와대에서 연락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성진이 오세빈의 말을 끊으며 고함을 질렸어요. 책임질 수 있어, 너. 이 사고로 내가 늦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오세빈은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가 정말 위중해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구조 작업 먼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성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소속 밝혀. 이름대. 너 소방서 어디 소속이야? 그는 오세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지금 국정감사에서 너희 소방청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뒤따라온 경호원들도 구급대원들을 에워싸며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의원님 차량에 손상이 있습니다. 일단 차량 상태부터 점검해야겠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구급대원들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했죠. 야, 잠깐만. 환자가 있다니까요. 박미정이 구급차에서 뛰어나와 소리쳤어요. 지금 심정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발 비켜주세요. 하지만 하성진은 오히려 더욱 격분했습니다. 뭐가 심정지야? 너희가 사고 낸 거 아니야? 내 차 보라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는 구급대원들의 동선을 완전히 막아서며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지금 내가 출입국 관리청장이랑 약속 있다고.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10시야. 너희 때문에 국정 업무가 차질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하성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세빈이 간절한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환자가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일단 병원부터 가게 해주시면 사고 처리는 나중에. 나중에가 어디 있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성진이 오세빈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오세빈이 뒤로 비틀거렸고 박미정이 급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분들 제발 좀 비켜주세요. 박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하성진과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성진은 휴대폰을 꺼내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소방청장한테 전화 걸어서 너희 징계 요청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무집행하는 게 맞나?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구급대원들을 윽박질렀어요. 그 사이 구급차 안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욱 빨라졌고 환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산소 포화도는 80% 아래로 떨어졌고 혈압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박미정이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하성진은 여전히 자신의 일정과 차량 손상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익과 체면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환자의 심박수는 분당 25회까지 떨어졌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끈이 점점 가늘어져 가고 있었지만 하성진은 여전히 구급대원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된 환자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75살 노인의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 있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혈압 측정 안 돼요. 간호사가 급박하게 외쳤어요. 심전도 모니터에는 평평한 직선만이 그어져 있었죠. 심실세동도 없습니다. 완전 무수축 상태예요. 응급의학과 과장 김태영 교수가 환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강하게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에피네프린 1mg 정맥 투여. 아트로핀도 준비하세요. 하지만 이미 환자의 동공은 확대되어 있었고 체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30분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김 교수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 오전 11시 47분. 사망 확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침통했어요. 응급실 전체가 숙연한 침묵에 잠겼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세빈과 박미정은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오세빈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12년간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지만 오늘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원장 어디 있어? 당장 나와. 하성진이 비서 2명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차량 수리비와 지각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야, 그 구급대원들 어디 있어? 내 차 박살낸 놈들. 하성진이 간호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환자가 방금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려 입을 열었죠. 죄송하지만 이송해온 환자분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응급실 전체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성진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바로 자신의 일정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안 됐네. 그런데 내 차 수리는 누가 책임질 거야? 지금 출입국 관리청장이랑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완전히 늦었잖아.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경악했어요. 방금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일정만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세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분이 10분만 일찍 병원에 왔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의원님이 우리를 막지만 않았어도. 하성진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뭐, 내가 막았다고? 너희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 낸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책임 전가하려는 거야? 그때 하성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출입국 관리청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 청장님. 네,
제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요. 네, 구급차랑 충돌했는데. 하성진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를 끄는 하성진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언론에 이 일이라도 새면 무조건 내 잘못으로 돌아갈 거야. 당장 병원 관계자들 입단속시켜. 그리고 주변 블랙박스 영상 전부 회수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의원님. 이미 경호팀에서 주변 상가 CCTV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원 보안팀장과도 연락했고요. 하성진은 또 다른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최 과장? 나야, 하성진. 지금 삼성서울병원인데. 네, 응급실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 당신이 아는 간부들한테 연락해서 이 일 쉬쉬하게 해줘. 그는 계속해서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장, 소방본부 간부, 심지어 언론사 간부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어요. 이번 일은 단순 교통사고야. 구급차 운전자의 과실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정리해줘. 오세빈은 이런 하성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이 어디 있어요? 환자가 죽었는데 은폐하려고 해요? 뭐가 은폐야? 이건 정당한 사고 처리 절차라고. 하성진이 윽박질렀어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할 수 없어. 너희도 알아서 잘 처리하고 싶으면 조용히 해. 바로 그때 소방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지시였어요. 오세빈, 박미정 구급대원은 즉시 본부로 복귀하세요. 내부 감찰이 들어갑니다. 박미정이 놀라서 물었어요. 감찰이요? 왜요? 하지만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구급차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그리고 환자 사망과 관련해서 과잉 대응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세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과잉 대응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를 구하려고.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본부에 와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소방본부 담당자의 목소리는 이미 결론이 난 듯 차갑기만 했어요. 하성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맥과 권력이 다시 한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봐,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해지는 거 아니야? 응급실의 다른 의료진들과 환자 가족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경악했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권력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구급대원들이 뭘 잘못했다고. 한 간호사가 분개하며 말했지만 하성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거야. 힘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지. 하성진이 비서에게 속삭였어요. 이번에도 깨끗하게 정리될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야. 하지만 하성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사망한 그 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영안실로 향하는 시신의 지갑 속에는 그의 모든 교만과 오만을 산산조각 낼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안실에서는 사망자의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이준호가 고인의 소지품을 정리하며 신분증을 꺼내들었어요. 낡은 가죽 지갑 속에는 여러 장의 카드와 함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재만 1948년 3월 21일생. 이준호가 신분증을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이분. 예비역 육군 중장님 아니세요? 옆에 있던 간호사 정미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중장님이요? 어떻게 아세요? 이준호는 지갑 속에서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었죠. 보세요, 여기. 육군 중장 예편, 베트남 전쟁 참전, 을지훈 장수훈. 이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런 분이 왜 혼자서. 정미영이 의무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주소가 동작구 상도동이네요. 연락처도 집 전화번호 하나뿐이고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묻어나왔어요. 바로 그때 병원 원장실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응급실로 즉시 올라오세요. 원장님이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사망자 처리는 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성호 병원원장이 영안실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예비역 장성들과의 인맥이 넓었거든요. 정말 하재만 중장님이 맞나요? 이준호가 신분증과 국가유공자증을 보여드렸어요. 네, 확실합니다. 사진도 일치하고요. 김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 중장님,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김 원장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하재만이 병원 건립 기금을 기부했던 일, 그리고 여러 차례 보훈병원 발전을 위해 힘써주셨던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이분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김 원장이 물었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무 기록에 보호자 연락처가 없습니다. 아마 혼자 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준호가 지갑을 더 자세히 뒤져보다가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잠깐요, 여기 뭔가 있어요. 그 메모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성진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성진이? 아들분 이름인가 봐요. 정미영이 말했지만 김 원장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어요. 잠깐, 성진이라고 했나요? 혹시? 바로 그때 응급실 복도에서 여전히 소란을 피우고 있던 하성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차 수리비는 누가 낼 건데?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일해도 되는 거야? 김 원장이 급하게 응급실로 올라가서 하성진을 불렀어요. 하성진 의원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성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쁘다고요. 의원님,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 원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하성진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내 사생활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김 원장이 더욱 신중하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하재만님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하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5년 전 자신이 스스로 끊어버린 아버지의 이름이었거든요. 왜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성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여기에. 김 원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돌아가신 환자분이 하재만님이십니다. 김 원장의 말에 하성진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뭐라고요? 하재만님, 1948년생, 예비역 육군 중장님, 맞으신가요? 김 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하성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성진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의무 기록을 보여주자 하성진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주소가 동작구 상도동 3가 57번지입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어요.
김 원장이 성진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보여주었을 때 하성진은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성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25년 전 아버지의 권위주의적인 군인 정신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충돌했을 때 그는 냉정하게 가족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군인의 아들이 아니라 정치인 하성진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었죠. 그 후로 아버지는 혼자서 작은 연금으로 살아왔고 하성진은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정치적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우리 아버지야. 하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아.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원님, 혹시 모르셨나요? 아버님이 응급실에 오신 것을. 하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25년간 연락을 안 했어요. 바로 그때 하성진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급차를 막았다는 것, 그리고 그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자신의 오만과 이기심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하성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권력과 오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성진은 영안실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위에 쌓인 하재만의 모습은 25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때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깊게 파인 주름과 야윈 볼, 그리고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군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아버지. 하성진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프시면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하성진은 자신의 위선을 깨달았습니다. 연락을 끊은 것은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25년 전 정치에 입문하면서 아버지의 보수적인 군인 정신이 자신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냉정하게 가족과의 연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군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정치인 하성진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지금 되돌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죠. 병원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고인의 소지품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낡은 시계 하나와 몇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은 모두 어린 하성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중학교 졸업식 때, 그리고 대학교 입학식 때의 모습들이었죠. 하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계속 가지고 계셨구나. 25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관계자가 작은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성진의 정치 활동 기사들이 빼곡히 스크랩되어 있었어요. 당선 소식, 국정감사 활동, 심지어 각종 스캔들 기사들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필적으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성진아, 아버지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다. 비록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하성진은 그 글을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성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비서실장에게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무슨 영상? 하성진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시민기자 정문기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었어요.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성진이 급하게 휴대폰으로 해당 영상을 검색해 봤어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119 구급차 막아세워 환자 사망까지. 영상 속에는 하성진이 비상등을 켜고 역주행하는 모습, 구급차와 충돌하는 장면, 그리고 구급대원들을 윽박지르며 구조 작업을 방해하는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환자의 생사보다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하며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차 걱정이나 하고 있네.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지금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와요. 취재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성진은 당황스러웠지만 여전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랑 연락해서 영상 삭제 요청해. 그리고 언론사 간부들한테도 연락해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여러 플랫폼으로 퍼져나갔고 주요 언론사들도 속보로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구급차 진로 방해로 환자 사망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망한 환자의 신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이자 을지훈장을 받은 예비역 육군 중장 하재만이었어요. 베트남 전쟁 영웅을 막아선 국회의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불효자 정치인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타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성진 의원 즉각 제명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3시간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50만 명, 이틀 후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보훈단체들도 성명서 낼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윤리특위 소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성진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25년간 권력과 이권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성진이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꼈어요.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의 눈물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하성진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그동안 은밀히 저질러온 모든 비리와 부정도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성진의 사무실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쌓여가는 팩스 더미,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기자들의 외침 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비서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전화를 받고 있었지만 모든 전화가 취재 요청이거나 항해 전화였습니다.
의원님, MBC에서 긴급 인터뷰 요청했고요. KBS는 오늘 밤 9시 뉴스 생방송 출연을 원합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관련해서 출석 요구가. 하성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어요. 다 거절해. 지금 뭘 말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특종 기사 냈어요. 그녀가 들고 온 신문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성진 의원, 3년간 15억 원 뇌물수수 의혹. 중국 자본과 연결고리 포착. 기사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하성진이 중국 부동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 스위스 비밀 계좌의 존재, 그리고 출입국 관리청장과의 은밀한 거래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폭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아냈지? 하성진이 경악하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곧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하성진을 보호해주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구급차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모든 사람들이 하성진과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하성진의 음주운전 무마 사건을 다뤘어요. 하성진 의원, 작년 음주운전 사고 경찰서장 인맥으로 은폐. 혈중 알코올 농도 0.08도 무마. 중앙일보는 여성 청탁업자와의 관계를 파헤쳤습니다. 고급 살롱 엘레강스를 통한 정치 로비. 하성진 의원 매월 3천만 원 수수 기사에는 하성진이 청담동 살롱에서 재벌 총수들과 만나는 사진까지 공개되어 있었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하성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조명했어요. 서초구 재개발 정보 미리 입수. 처가 명의로 10배 차익 챙겨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과의 골프 모임에서 이루어진 정보 거래까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하성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하지만 정치계의 냉혹한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동맹은 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정치의 세계였거든요. 국민청원 게시판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하성진 의원 즉각 제명하라는 청원이 이미 150만 명을 넘어섰고 새로운 청원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성진 전 재산 몰수하여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용하라. 하성진 의원 국정감사 증인 채택하여 모든 비리 밝혀내자 등등 분노에 찬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어요. 해시태그 하성진 OUT, 해시태그 국회의원 자격 박탈, 해시태그 베트남 전 영웅을 기리며 같은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분노는 이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셌어요. 의원님, 국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리특별위원회 긴급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하성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리특위 소집은 사실상 제명 절차의 시작을 의미했거든요. 당 대표님은 뭐라고 하셔? 하지만 비서실장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당에서도 의원님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적 박탈도 검토 중이라고. 하성진이 12년간 충성했던 정당마저 그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에서는 하성진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국민 분노 폭발.
하성진 의원 관련 수사 본격화. 검찰은 이미 하성진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방부의 발표였어요. 고 하재만 중장님의 공적을 기리어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하성진에게 더욱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냉대했던 아버지가 국가적 영웅으로 추도받게 되었으니까요. 보훈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를 죽음으로 내몬 파렴치한 정치인을 용서할 수 없다. 하성진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등등 강력한 규탄 성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성진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있었어요. 하성진 OUT, 불효자 정치인 물러가라. 구호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의원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경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성진의 집 앞에도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어요. 하성진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5년간 권력을 이용해 저질러온 모든 죄악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자신이 사랑했어야 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모든 거짓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현충원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하재만 중장의 국장은 국가적 행사로 치러지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군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수많은 참전 용사들과 군 간부들이 정중한 예복 차림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영결식장 앞에는 화환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보낸 조화들이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들이 새겨진 근조기들이 숙연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영광스러운 장면 속에서 한 사람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성진이었어요.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군복을 입은 다른 조문객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고 하재만 중장은 1948년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사회자의 추도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전역 후에도 국가 발전을 위해 조용히 기여해 오셨습니다. 하성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삶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냉정하게 외면해 왔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안부를 묻지 않았던 자신이 이제 와서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성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게 한, 어떻게 저런 아들이. 속삭이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하재만 중장님은 조국 광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진정한 군인이셨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 보여주신 용맹과 희생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될 것입니다. 하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를 이제 와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항상 엄격했지만 그것은 나라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젊은 하성진은 그것을 권위주의라고
치부하며 등을 돌렸었죠.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하성진을 향한 따가운 시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참전 용사 할아버지가 하성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런 자식을 둔 중장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의 말이 하성진의 귀에 그대로 들렸습니다. 연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성진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렸어요. 25년 전 정치에 입문하면서 가족들과 갈등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치를 한다면 최소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셨죠. 하지만 하성진은 아버지 방식은 구시대적이라며 냉정하게 대답했었어요. 나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이 될 겁니다. 아버지의 군인 정신 같은 건 이제 통하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하성진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관이 연구차로 옮겨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군악대의 조용한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에 덮인 관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성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성진이 갑자기 관 앞으로 뛰어나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연결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하성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울며 외쳤습니다. 그날, 그냥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가시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막지 말았어야 했는데, 군 간부들이 하성진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 효자가 될게요.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걸 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구급대원 오세빈이 조문객 틈에서 조용히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는 며칠 전의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정직 상태였지만 고인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조문을 왔던 거예요. 오세빈은 무릎 꿇고 있는 하성진 앞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성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의원님, 오세빈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구급대원님, 하성진이 고개를 들어 오세빈을 바라봤어요. 자신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인데도 오세빈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을 거예요. 오세빈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하성진은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관이 들어가는 순간 하성진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연결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가운데 하성진과 오세빈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세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는 구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고인의 뜻이기도 할 테니까요. 하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이었어요.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하성진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준영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 강화법 제정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어요. 하재만 중장님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강력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실 한편에는 구급대원 오세빈도 참석해 있었어요. 그는 정직 처분이 취소된 후 이번 법안 제정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합니다. 실제로 구조방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진 의원이 자료를 들고 발언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구급차 진로방해 사건이 3,20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중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는 고작 10%에 불과해요. 현행법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성호 의원도 동의 의사를 표했어요. 이제는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조방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나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첫째, 구급차나 소방차 등 응급 차량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둘째, 방해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셋째,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직권을 남용해 구조를 방해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 신설. 법안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제처 관계자가 물었을 때 오세빈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하재만법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어떨까요? 고인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그 제안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김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 강화법, 일명 하재만법으로 정하겠습니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예상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하성진이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법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한 모든 재산을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하성진은 이미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아버지를 위한 일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전국에서 온 구급대원들과 소방관들도 참석했어요. 오세빈이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하재만 중장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의식과 생명경시 풍조가 만든 비극이에요. 오세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생명 구조를 방해할 수 없을 겁니다. 시민단체와 보훈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촉구했어요.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자회 김철수 회장이 발언대에 올라섰습니다. 하재만 중장은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분의 마지막이 이토록 비참했던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그분의 영령을 위로해야 합니다. 국민청원도 계속 이어졌어요. 하재만법 즉시 제정하라는 청원에는 이미 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댓글란에는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참전 용사였습니다. 하재만 중장님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법이 진정한 하재만 중장님의 마지막 헌신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국회 본회의 표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여야 의원 270명 중 268명이 찬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 시행 한 달 후 오세빈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교육장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임용된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어요. 칠판에는 하재만법과 응급의료의 사명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급대원의 1분 1초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세빈이 교육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재만법이 제정된 지금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생명 구조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관님, 만약 또 권력자가 우리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세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세빈이 잠시 멈추고 교육생들을 둘러봤어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오세빈은 하재만 중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현충원의 조용한 묘역에는 하재만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서 있었어요. 오세빈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장님, 이제 구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재만법이 있는 한 그 누구도 생명 구조를 방해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역의 나무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고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오세빈의 무전기에서 신호가 울렸어요. 구급 출동 요청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교통사고. 오세빈은 즉시 일어서서 묘비에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중장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찬 걸음으로 구급차를 향해 달려갔어요. 하재만법이 있는 세상에서 이제 그 누구도 생명 구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재만 중장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생명을 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것이었습니다.